친족 그 살인을 했다는 거가 조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도 심장이 떨리고 제가 알던 저한테 그렇게 선물을 해줬던 그 친구가 그랬다는 게 지난해 말 친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고 심부름 업체까지 동원했던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한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 씨와의 내연 관계가 범행의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이 발언의 배경을 살펴보죠. 우전열 차장, 이 여성 대체 무슨 말을 한 건가요? 원래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이 범행의 의도가 금전적인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어머니와 갈등이 심했다고 주장하긴 했지만 어머니를 살해하고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결심 공판은 이제 피고인의 최후 진술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있는 그런 날인데 이 여교사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동성에게 푹 빠져서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 어머니를, 친모를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없어져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청부 살해 의뢰한 동기가 김동성 씨와의 애정관계였다는 사실을 실토한 거죠. 김동성 씨에게 푹 빠졌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어머니를 방해물로 생각했다. 변호사님, 네. 어머니가 김동성 씨와의 관계를 좀 내키지 않아 했나 보군요. 예, 그 김동성 씨와의 관계를 내키지 않아 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하게 실시간으로 압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고인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뭐 오피스텔, 차, 해외여행 비용까지 대줬고 심지어는 그 이혼 소송에 있어서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까지도 대줬다라고 얘기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실제 이 교사가 내연관계였던 이 김 씨에게 아주 고가의 선물을 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이 교사가 뭐 사랑에 미쳤는데 어떻든 간에 그 에스턴 마틴이라는 차가 있어요. 그 007 영화 보면은 다니엘 크레이그 같은 슈퍼카예요. 네. 나는 보지 못했는데 이게 5천만 원 차를 선물도 했고 롤렉스 1,000만 원짜리 시계 4개를 했다는 거예요. 4개 왜 파는지 왼쪽 오른쪽 발목에 하려고 그랬나? 아무튼 4개를 선물했어요. 선물한 게 액수로 보면 한 5억 5천만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 가진 돈을 아마 거의 다 김동성 씨한테 선물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알다시피 강남의 전세가 비싼데 16억 전세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세금이 그 내일 날이 다가오니까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청부살인을 한 걸로 지금 재판부에서 보고 있는 거죠. 어머니를 살해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전세의 마지막 잔금을 낼 비용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렇게 1심 재판부는 판단했던 거고.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은 굉장히 사건 자체로도 충격적인데요. 여교사의 내연남이 바로 김동성 씨였다는 게 드러나면서 더 큰 화제를 낳기도 했죠. 그런데 김동성 씨는요, 처음에는 내연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만남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인사만 하고 지냈었던 사이예요. 선물 줘서 이제 친해지게 된 거고, 인사만 하던 사이에서 말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가까워지게 된 거죠. 제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단 둘이 그렇게 만난 적은 별로 없고, 항상 이렇게 누구랑 여럿이서 만났거든요. 요즘 말로는 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만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하니까. 자, 물론 시청자 여러분, 수사기관에서 이 김동성 씨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서 별도의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내연 관계가 아니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이건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 왜 1심 때 기억해보면은 이 교사가요, 나의 범행과 내연 관계는 전혀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무관하다는 아니고 지금 김동성 씨 얘기도 얘기가 길어지면서 뒤로 가면 처음에는 여럿이서 만난 남녀 관계로 만난 게 아니라 인사만 나누는 지인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뒤로 가면 가까워질 수도 있고 썸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죠. 예, 애매모호해지거든요. 근데 이 여성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 잘라 관계가 없다는 건 아니고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김동성 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애만 얘기인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사건이 김동성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다. 이것은 이 피고도 명백하게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또 가장 그 동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억압받은 게 상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동기를 그렇게 밝혔었는데. 네, 맞아요. 동기는 사실은 김동성 씨가 동기일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예. 어머니가 자신을 굉장히 좀 엄혹하게 키웠던 그런 상황에서 이 김동성 씨가 워낙 따뜻하게 대해줬고 이 따뜻함을 놓치기 싫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서 사실상 저는 이 동기의 중요한 비중이 김동성 씨였다라고 인정은 했는데 네. 예, 그것을 뭐 언술적으로 또렷하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2심에서는 이게 급반전을 또 이루게 됩니다. 자, 1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살해를 의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마치 진짜 살해할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해봤다라는 취지로 들렸거든요. 그런데는 이번에는 아예 방해자, 엄마를 없애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면 실제 살해의 의도를 자신이 자백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여교사가 심부름센터 관계자에게 6,500만 원을 보내면서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이메일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메일을 보낸 게 정말 어머니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보내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일단 6,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송금한 것도 그렇고 어머니의 주소, 어머니 집 현관문 비밀번호, 게다가 사진까지 줬다고 한 거는 호기심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최후 진술에서 내용을 보면 간접적이지만 아주 간접적이지만 살해 의도를 인정한 부분입니다.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뭐 살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없어져야 한다. 방해물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어쨌든 어머니를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을 실토한 부분인데요. 다만 어머니가 없어지면 나도 없어질 걸 알면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라면서 뒤늦은 후에 눈물을 흘리긴 했죠.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살해 의도를 끝까지 부인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의외의 발언이긴 했습니다. 이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런 진술을 하면 본인한테 불리할 것 같거든요. 나중에 형량을 정할 때. 왜 이런 진술을 했을까요? 1심에서 이미 호기심이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네. 존속살해 교사 부분의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유죄로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런데 2심에서도 그 주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는 결국엔 뭐 진지한 반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마음이었다. 내가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개과천선하겠다라는 그 개선의 정을 밝혀서 선처를 받을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오히려 보여주는 게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말씀이군요. 평론가님, 이 여성이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알려졌는데 재판정에서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랑의 방해물이 엄마였고 엄마를 청부 살해로 제거하려고 했었다라는 걸 인정했잖아요. 저 그 다음에 이게 연결되는 대목으로 보는데 네. 뭐냐면 이 조금 심신미약, 뭐 심신상실까지는 아니지만 정신과 치료 전력을 강하게 어필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신이 사랑에 푹 빠졌다 그랬잖아요. 김동성 씨, 그 따뜻함에 푹 빠져서 놓치기 싫었다.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상황,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을 본인이 저질렀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구나라고 지금 느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치료를 제대로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 이런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효도할 기회를 좀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는 그렇게 거죠. 덧붙이게 됐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이 어머니예요. 네. 사실 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충격적인데 재판 과정에서 또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부담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변호사가 상당히 사안을 좀 비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그 반인륜적 행위 범죄에 대해서는 온갖 생각은 없는데 어머니가 딸을 억압하고 학대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구치소를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얘기를 했고 또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서 엄마가 걱정이 된다는 식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딸은 처벌할 수 있지만 엄마를 위해서 정신치료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비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처벌받겠지만은 엄마를 위해서 좀 선처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존속범죄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머니가 끝까지 선처를 호소하면은
혹시 뭐 실형도 면할 수 있는 건가요? 양형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런 존속범죄에서는 예. 그 부모 또는 조부모가 내가 잘못 키운 내 잘못이다. 가정으로 보내달라.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 피해자의 탄원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군요. 자, 재판부가 1심에선 징역 2년을 내렸고요. 또 2심에서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6년을 구형했습니다. 교사에 대한 2심 선고 다음 달 11일에 열릴 예정인데요. 결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